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모기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기지에 관해서 최근에 알아봤고요. 그리고 괜찮은 모기지 브로커를 만나서 곧 계약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집을 사게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목적이기도 하고요. 뭐 어찌되었든 그래서 오늘은 모기지에 관한 내용을 조금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데,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는 조금 이제 광고들이 보통 많고요. 그 베스트 레이트 중심으로 광고들이 많은 편이고, 기본적인 내용 말고는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스페셜리스트라든지 모기지 브로커랑 연락을 해라 뭐 이렇게 자기네 광고로 이어집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알기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고요. 워낙 그 좀 복잡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찌되었든 좀 이렇게 간단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관건이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제 맥시멈 모기지 어마운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베스트 레이트로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맥시멈 모기지 어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인컴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받을 수가 있는지, 뭐 프로퍼티를 에셋, 그 프로퍼티라든지 에셋, 뭐 재산, 자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조금 이제에 따라서 그 맥시멈 모기지 어마운트가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뒤에 인컴이랑 뭐 크레딧 스코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베스트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이 예대 마진이죠. 뭐 예금 이자로 뭐 1%를 준다라고 하면 1%를 주고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서 이제 대출을 뭐 예를 들어서 3%로 해준다라고 하면 2%의 예대 마진을 은행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는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이자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 대출 이자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대출 이자가 너무 높으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죠. 뭐 꼭 굳이 그 은행이랑 계약을 할 필요가 없게끔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은행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이제 레이트를 낮추게끔 되는 거죠. 그 고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제 어디 은행이고 베스트 레이트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오세요 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인적 정보를 적게끔 되어 있어요. 일단 연락처랑 이메일이랑, 그리고 원하는 집이라든지 뭐 자산, 뭐 인컴 이런 부분들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네 브로커가 뭐 스페셜리스트가 뭐 연락을 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연락을 만약에 받게끔 되면은 이제 이야기를 한참 이제 하다가 그 인터넷에서 봤던 그 베스트 레이트는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보통은 그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게 시중보다는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베스트 레이트를 받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거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대출 이자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은행도 리스크를 많이 진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돈이 떼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은행 이자가 낮다라는 거는 거꾸로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만큼 안정적이다. 돈을 떼일 확률이 적다. 인컴도 좋고 크레딧 스코어도 좋고 프로퍼티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야 베스트 레이트를 받을까 말까 한 거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그게 만약에 그렇게 좋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대출이 없다라는 게 조금 의아한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 베스트 레이트라는 거는 조금 이제 받기가 어렵고, 그냥 이제 내가 A은행이랑 B은행이랑 C은행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너무 높게 책정만 안 되어 있으면 좋아요.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 크레딧 스코어나 뭐 인컴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뭐 그래도 은행마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베스트 레이트를 조금 이제 차이가 나게끔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레이트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보통은 안 난다. 그렇게 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뭔가 잘못된 거죠. 너무 크게 나면은 이제 계약을 깨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경우도 이제 종종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맥시멈 모기지 어마운트랑 뭐 베스트 레이트 두 개를 내가 다 받겠다, 이거는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여러 은행들을 다 돌아본다라고 해도 내가 베스트 레이트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모기지가 한 40만인데 한 20만만 받는다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뭐 어찌되었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모기지 어마운트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예상한 금액보다 더 괜찮은 금액을 제시를 하는 곳이 있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합리적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 부분이 많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책정을 해줘서 저희는 그쪽이랑 진행을 하게끔 될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플 모기지 컬큘레이터는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DS랑 TDS에 관련된 부분은 앞전 영상에서도 다루었고요. 그냥 내 월급이 있고 1년 연봉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집을 하나를 살 거다, 뭐 그럴 경우에 뭐 다른 대출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크레딧 스코어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러면은 계산이 엄청 쉬워집니다. 그러면은 심플 모기지 컬큘레이터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A은행, B은행, C은행을 가도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인컴 같은 경우에 이제 풀타임 펄머넌트 잡이라고 하면은 가장 좋아요. 뭐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적은 거죠. 한 3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고 풀타임으로 일을 했고, 나는 여기에서 떠날 생각도 없고 계속 할 생각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내가 드문드문하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계속 이제 이쪽에서 일을 좀 하고 다른 데에 옮겨서 또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휴식 시간도 또 가졌다가 또 딴 데서 또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CRA에 신고가 된 2년치의 소득을 봐요. 여기서는 이제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라고 NOA라는 거를 2년치를 보는데, 그거의 평균을 잡아가지고 이제 1년 소득이 얼마다라고 정합니다. 이제 렌탈 인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하우스가 있는데 방이 하나 남아가지고 이제 렌트를 줬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우스를 하나를 사가지고 그냥 통째로 에어비앤비로 놨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이제 보통은 이제 소득 신고를 한 거를 기준으로 이제 똑같이 뭐 2년이라고 하면은 2년의 소득 신고를 기준으로 이제 인컴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인컴을 잡게끔 되면은 뭐 A은행도 B은행도 C은행도 다 인정을 해주게끔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은행은 그 렌탈 인컴의 50%만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렌더는 이제 소득 신고를 안 했는데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양한 모기지 브로커나 이제 모기지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보는 게 좋아요. 메이저부터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러면서 공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시도를 지금 이제 대출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시도를 많이 하게끔 되면 아무래도 크레딧 스코어에 영향을 끼치게끔 되죠.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스코어를 제가 뽑았어요. 제가 이키팩스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대출 목적으로 크레딧 스코어를 뽑게끔 되면 은행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하드 인콰이어리로 들어가가지고 크레딧 스코어에 그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좀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제 정보를 그냥 확인하고 관리하는 거는 소프트 인콰이어리로 해서 크레딧 스코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요. 저는 제가 크레딧 스코어를 확인을 하고 캡처를 떠서 이제 모기지 브로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 크레딧 스코어를 아직 확실해지기 전까지, 너희랑 확실히 진행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체크를 하지 말라, 풀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제 정보를 이것저것 보내주고 그쪽에서 이렇게 질문이 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집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를 이분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괜찮은 은행을 찾는 건데, 그렇게 하게끔 되면은 시도를 좀 많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크레딧 스코어에 뭐 영향을 미칠 일은 없게끔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화로 하게끔 되면은 또 한 번 일일이 매번 상담을 하고 해야 되니까 저는 이메일로 문서로 이렇게 제 정보를 간략하게 저희 집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질문들이랑 이것들을 이제 한번 받아가지고 이제 증빙 자료들까지 이렇게 다 인터넷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죠. 그래서 저희 소득이 얼마고, 그리고 CRA의 소득 신고가 어떻게 됐고, 크레딧 점수는 이와 같으면 이게 다 증빙 자료가 있어요. 그걸 다 보내주고 기입을 하고 하는 거죠. 크레딧 스코어를 좀 이제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크레딧 한도에 30%까지만 쓰는 게 좋다라고 해요. 이제 쓰고 갚고를 좀 자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메이저 뱅크로 서로 다른 페이먼트, 그러니까 하나는 뭐 유틸리티 비용을 냈고 하나는 뭐 크레딧 카드를 썼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쓰면서 조금 이제 유지를 하게끔 되면은 크레딧 스코어를 빌드업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기간에 좀 이렇게 저희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크레딧 점수가 올라왔어요. 다운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와 20%의 다운 페이먼트가 있는데 5% 같은 경우에는 CMHC를 통과를 해야 돼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CMHC는 홈 인슐런스예요. CMHC는 이제 한국의 LH랑 같은 기관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95%는 대출이 너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홈 인슐런스를 하나를 더 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국가의 하우스 보험을 집보험을 들어야 된다. 근데 그럴 경우에 한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가 수수료로 부과가 됩니다. 이게 뭐 집값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집은 30만 불에서 40만 불대 집들이다 보니까 한 그 정도가 부과가 돼요. 20%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게끔 될 경우에 10,000불에서 20,000불이 되는 이제 CMHC 보험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CMHC를 통해서 해야 되게끔 되면 그러면 이제 서류 심사가 좀 까다롭게 진행이 돼요. 아무래도 은행이랑 바로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보통 이제 은행에서는 CMHC가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은 은행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를 삼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쪽이 워낙 까다롭게 그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20%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은행이랑 다이렉트로 딜을 할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에셋 같은 경우에 저희 집이 이제 저희의 케이스가 이제 약간 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홈이쿼티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조금 신청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워낙 작은 타운이고 그리고 집값이 아무래도 좀 저렴하다 보니까 5만 불 밑으로는 웬만한 렌더들은 이제 홈 이쿼티 라인 오브 크레딧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5만 불이 넘어가게끔 되면은 홈 이쿼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집 담보대출이에요. 집 담보대출이라서 이거에 관련된 영상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것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 데가 있고 인정을 안 해주는 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집값 그 집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홈 이쿼티 라인 오브 크레딧을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신청이 돼가지고 그 뭐냐 통과가 되면 그 이제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제 여기에서 돈을 받아서 모기지에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돈은 뭐 자동차 론을 갚는다라든지 뭐 크레딧 의 빚을 청산을 한다든지 뭐 하우스 레노베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도 다 돼요. 다 되는데 모기지에 연동해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이 경우에는 이 어마운트는 이자만 갚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로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인정이 되냐 안 되냐, 뭐 가능하면은 같은 모기지 브로커가 좀 낫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플랜을 짜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미리 계산을 하고 알아보고, 그럼 이제 모기지 브로커랑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인정을 이쪽에서 해줄 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브로커를 좀 이렇게 많이 만나보고 하시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요. 크레딧 스코어는 웬만해서는 이제 실제로 진행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알아보는 때까지는 이제 자신이 직접 이제 크레딧 스코어를 인터넷에서 마이키팩스로 그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알아보고 그리고 그 스코어로 예상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내 인컴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변수들이 좀 이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렌탈 인컴이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부수입 뭐 내가 뭐 프리랜서를 뛴다라든지 뭐 이렇게 어디 파트타임으로 일을 좀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 와이프의 수익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에셋에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홈 이쿼티 라인 오브 크레딧을 우리 집을 너희가 해줄 수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이제 다 그 컨펌 받고 예상값 구하고 그 거기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20% 다운 페이먼트를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모기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좀 이렇게 앞전에 다른 이제 모기지 관련해가지고 올린 영상들과 조금 내용이 연관되는 거다 보니까 같이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하고요. 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